프랑스 파리 클래식의 심장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연주한 한국의 가곡에 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한국 가곡을 부르며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세계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 파리에서 왜 갑자기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진 걸까요? 현장에 있던 한 방송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단순한 가곡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언어였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활동 중인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셀 듀몽입니다. 제 인생은 오직 음악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흥미를 끌기 위한 음악이 아닌 순수 예술로서의 고전 음악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게 한 가지 원칙만을 가르쳤습니다. 클래식은 인간이 만든 가장 완전한 예술이며 그 정수를 이해하려면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완벽을 추구해왔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열이 나는 날에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고 마침내 파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느끼는 전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영혼이 현악기의 진동을 따라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순수 클래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오페라, 협주곡, 실내악. 오직 고전만이 무대에 올라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했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비주류 음악과의 협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컨대 한국의 전통 음악 같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전통음악? 그것이 예술이라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클래식이란 건 그렇게 쉽게 혼합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대중성을 위한 퓨전은 클래식의 격을 낮출 뿐이라고 말이죠. 며칠 후 제 매니저 아멜리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협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장소는 파리 오페라 극장, 곡목은 한국 전통 선율을 클래식과 접목한 협주곡. 출연자도 이미 확정되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클래식 아티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절했습니다. 왜곡된 음악을 연주하느니 차라리 무대에 서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아멜리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무대에 대한 열망은 여전한데 그 무대를 마다한 저 자신에게 어쩐지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게 클래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지켜야 할 자존심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나눠야 할 감동일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바이올린 소리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죠. 아멜리와 몇몇 동료들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문화원 측의 정중한 요청이 겹쳐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심은 하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지 예의를 지키기 위한 방문일 뿐 음악적 의미는 없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서울의 공기는 낯설고도 습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어딘가 분주했고 거리에는 다양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누군가는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전통 복장을 입고 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좋아도 깊이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곧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음악 도시라 불리는 서울.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과 달리 저에게 이곳은 그저 낯선 소리들이 흘러다니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며칠간의 일정은 견디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리허설도 인터뷰도 형식적이었고 저 자신도 그저 모범적인 태도를 흉내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바이올린 소리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의 신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공연의 팬인가 싶었지만 그는 말없이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악보였습니다. 제목은 비목.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음표와 가사 일부가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짧게 고개만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저는 손에 쥔 악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음표들이 가진 선율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딘가 묘하게 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에 익지도 않은 언어였지만 악보 사이사이에 스며든 정서 같은 것이 느껴졌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전통음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 악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주도 해보지 않은 선율 앞에서 제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티벌을 하루 앞둔 저녁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어지럽고 바이올린 소리마저 낯설게 들리던 그날 어딘가에서 바람처럼 흐르는 소리를 따라 걷고 싶었죠.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불빛은 부드럽게 번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걸음으로 분주했지만 그 안에 기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인 무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들릴 땐 단순한 거리 공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악기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길고 얇은 줄을 튕기는 가야금, 공기를 갈라내듯 울리는 대금, 그리고 그 옆에는 전자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연주되고 있었죠. 처음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조합이 예술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작거리 공연, 거기다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의 혼합이라니. 저에겐 이질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자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악기에서 흐르는 음은 예상을 뛰어넘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거칠면서도 부드러웠고 낯선 음계가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리는 듯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관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술이란 감정을 나누는 일인데 저는 지금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수십 년간 연주해온 저였지만 그 짧은 거리 공연 앞에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도 그 선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음악이 내 안에 잔상처럼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어딘가 간지리듯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죠. 그 낯선 소리 속에 제가 놓쳐온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악기를 점검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형식적인 무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거리 공연의 선율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각국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을 선보였고 저는 여전히 무덤덤한 얼굴로 객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대에 올라온 한 남자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준성이라는 이름의 성악가였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지고 아주 조용한 침묵이 홀 안을 감쌌습니다. 이어서 흐르는 첫 그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조용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박준성의 목소리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무언가 짓눌린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 저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감정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위험이 있었고 고요하면서도 무겁게 가슴을 내리눌렀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비목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낯선 신사에게 받았던 그 악보 바로 그 곡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짧은 구성이었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숨을 삼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천천히 번져나간 박수가 마치 물결처럼 퍼졌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주자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악보도 없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곡의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단순한 멜로디가 왜 이토록 강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음악이 언어를 넘어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기준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첫날 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거리에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익숙했던 파리의 공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계에 있다가 돌아온 기분이었죠. 악기를 들고 걷다 보니 어느덧 세인트 판크라스 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 원래 같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잠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무슨 곡을 연주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고 비목의 첫 음을 울렸습니다. 낯선 음계. 짧지만 깊은 선율. 악보 없이도 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고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죠. 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짧았습니다. 단 한 곡뿐이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정이 흘렀고 그 감정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거리 연주 영상이었습니다. 낯익은 장소, 낯익은 음색. 제 연주 장면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만을 넘기고 있었고 댓글에는 각국의 언어로 감상평이 이어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적었죠. 그리고 며칠 후 세인트 판크라스역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성악가 박준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직접 파리에 왔다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이름의 악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서 마주 앉은 박준성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음 달 열리는 한국 공연의 기획안과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클래식이 정식으로 협연하는 대규모 무대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느끼기만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거절했겠죠. 고전 음악의 순수함을 해친다고 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엔 세인트 판크라스 역의 그 연주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언어도 없이 마음이 통했던 순간. 눈물 흘리던 낯선 이들, 따뜻한 박수 그리고 박준성과의 재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천천히 녹이고 있었죠. 한편으론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 클래식 외의 음악과 어우러질 수 있을까? 아니 제가 그 음악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이 번갈아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 이상하게도 설렘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감정 완전히 새로운 길. 그것은 낯설지만 매혹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박준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하겠다고. 그 무대에 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박준성은 잠시 침묵했지만 곧 따뜻하게 웃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습관처럼 연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음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제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활을 들어 첫 음을 켰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음악이 단순한 기술이나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질감과 설렘, 불안과 기대.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저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클래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음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관객이 가득 찬 광장은 마치 살아 숨쉬는 바다 같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죠.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연과도 달랐습니다. 박준성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긴장되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긴장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목을 연주하는 것이 처음이라서요. 박준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세요. 비목은 그분들에게 무척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 깊이 울렸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역사적, 감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로 묘한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환호성을 보냈어요. 조명이 저를 비추었고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습니다. 관객석 앞줄에는 흰머리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추억이 깃들어 있었죠. 박준성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연주하려 합니다.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마르셀 듀몽과 함께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음악을 선사하겠습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저는 활을 들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도입부가 광장을 채웠어요. 제 바이올린 소리가 공간에 퍼져나갈 때 모든 잡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박준성의 깊은 목소리가 더해졌죠. 비에 젖은 나무처럼 홀로 서 있네. 이전의 클래식 공연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 무대를 감쌌습니다. 바이올린과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리의 울림이 광장 전체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하면서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보았어요.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있었고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줄의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 상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쟁, 잃어버린 친구들, 그리고 그 후의 긴 시간. 곡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줄의 한 참전 용사가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점차 다른 노인들도 합류했어요. 그리고 마치 파도처럼 그 노래가 관객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수천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그대 영원히. 그 순간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세대 간의 간극을 모두 뛰어넘는 감정의 놀라운 힘이었어요. 제 바이올린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수천 개의 아니 수만 개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죠. 박준성과 저의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광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노래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연주하며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손가락이 현을 누르고 활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광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었어요.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참전 용사들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 한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의 연주가 오래된 기억을 되살렸소. 고맙소. 그 짧은 말에 담긴 깊은 감사를 느끼며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음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클래식의 엄격함, 전통의 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심만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제 바이올린은 그 다리를 놓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기교를 넘어 형식을 넘어 순수하게 영혼을 울리는 음악. 오늘 밤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 제 인생에서 수백 번은 서보았을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커튼 뒤에서 무대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객석에는 3,000명 가까운 관객이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마치 꿈처럼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그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르셀 뒤몽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는 완벽한 기교와 정확한 해석, 그리고 전통에 충실한 연주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어요. 진정한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무대 조명이 밝아졌고 저는 바이올린을 들고 관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밤의 프로그램은 평소와 달랐어요. 바흐의 파르티타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이에 비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비평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를 연주하며 저는 처음으로 고전 레퍼토리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기계적인 완벽함보다는 감정의 울림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난 후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가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눈빛에서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비목을 연주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다가가 짧게 설명했어요. 이 곡은 한국의 노래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의 언어는 하나죠. 오늘 밤 이 곡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음을 연주하자 홀 안에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참전 용사들의 얼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던 합창,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진심. 저는 그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선율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 중간 저는 눈을 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해 있었고 일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음악 속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보편적인 소통 방식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전례 없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따스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갈망해온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진정한 교감이었어요. 공연 후 분장실에서 저는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필립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르셀, 오늘 밤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어. 모든 비평가들이 당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 필립의 칭찬보다 더 값진 것은 그날 밤 한 노부인이 전해준 메모였습니다. 당신의 바이올린은 오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제게는 어떤 찬사보다 큰 의미를 지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세계 투어를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유명한 콘서트홀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제가 가지 않았던 곳들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배우고 그것을 제 연주에 담아내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투어를 준비하면서 저는 박민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 전통 음악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클래식 레퍼토리와 융합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또한 박준성과도 협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음악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제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교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음표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전하라. 이것이 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며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언어죠. 그리고 비목이라는 한 곡을 통해 저는 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바이올린을 들고 창가에 서서 비목을 연주합니다. 그때마다 광화문 광장의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부르던 그 순간이 마음에 울려 퍼지죠. 그리고 매번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그 경험에 대한, 그리고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그 여정에 대한 깊은 감사를요. 음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이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